윤은길의 그 소설입니다. 제목은 양. 그 왼수녀를 아직도 안 되졌다냐? 윤봉이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외출했다 돌아오면 어머니는 늘 이런 식으로 막내 안부를 묻곤 했다. 윤봉이는 홍역을 앓고 있었다. 어머니의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가슴 한쪽이 뜨끔했다. 그러면서 우리 집안이 그래도 행복했던 시절에 일찌감치 그 몹쓸병을 알아둔 것에 감사했다. 하기야 따지고 보면 그것은 괜한 걱정이었다. 윤봉이와 나와는 엄연히 입장이 달랐다. 때문에 7년 전으로 거슬러 오르면서까지 내게 쏟아졌을지도 모를 구박을 상상할 필요는 조금도 없었다. 오히려 나는 그럴수록 자신을 가지고 어머니의 심정에 공감하는 편이었다. 어머니와 완전히 한통속이 되어 막내의 투병이 제발 비극으로 끝나기를 소망하고 있었다. 할 수만 있다면 내 손으로 죽이고도 싶었다. 차마 그럴 수는 없으니까. 스스로 알아서 죽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었고, 역시 내 기대를 거는 점에 있어서는 어머니 쪽이 훨씬 더 성급했다. 4살짜리 꼬마 악마. 그는 채 내도를 맞기 전에 죽는 것이 너무도 당연했다. 이미 집안에 없는 사람이 된 아버지를 제외한 우리 식구 모두는 윤봉이가 하루속히 죽어 없어지기를 노골적으로 고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선은 윤봉이가 기대를 배반해가면서 끈질기게 버티고 있지만 끝내는 바라는 대로 되고야 말이란 걸 아버지를 제외한 우리 식구 모두는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날로 악화의 길을 치닫는 여러 징후가 우리의 믿음을 실감나게 밑받침해주고 있었다. 우리가 이해 못할 어떤 잘못이 있어 아버지를 번번이 공경에 빠뜨려왔다. 그리고 그 공경은 언제나 아버지 혼자 보면서 끝나지 않았다. 아버지에 딸린 하나하나의 목구멍들인데 우리라고 무사할 리 없었다. 불행은 항상 아버지의 신상에 어떤 유해를 가하는 방식으로 우리 집 대문을 똑똑 두들기는 것이었다. 밤중에 술을 잔뜩 마시고 시비를 벌인 끝에 아버지는 당시 목숨만큼이나 소중하다는 양민증을 압수당했다. 그런지 며칠 안 되어 가두 불심 검문에서 그만 된통으로 걸려버렸다. 어머니의 푸념대로 하자면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없는 돈백만큼이나 재수도 없는 비슷한 처지의 다른 사내들과 함께 아버지는 시내 복판에 있는 심란스러운 창고 속에 수용되었다. 일선으로 노무자를 실어 나를 수송열차편을 기다리기 위해서였다.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게 된 날부터 우리들이 맞는 밤은 유난히도 길었다. 낮 동안도 물론 그랬지만 특히 밤이 되면 고통의 편편들이 더 한층 견딜 수 없는 무게로 우리를, 특히 나를 무섭게 억누르는 것이었다. 낮이 소유하지 못한 그 무엇을 그때 분명히 밤은 지니고 있었다. 뭐랄까, 그것은 보리밭에서 내 간을 노리며 부는 문둥이의 피리 소리와 같았고, 때로는 선잠에서 깨어 변소를 향하다가 달빛 아래 딱 마주친 하얀 빨래에서 느끼는 전율과도 같은 성질의 것이었다. 아버지 일 때문에 아침밥을 지어놓기 무섭게 어머니는 밖으로 나돌아야만 했다. 대문을 나서기 전에 언제나 내 몫이라고 어머니가 손에 쥐어주는 한 움큼의 한숨이 있었다. 그걸 나는 한나절의 시간 외에다 대굴대굴 굴리면서 아무쪼록 어머니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귀가하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밤이 늦는데도 어머니는 기척이 없었다. 내 목소의 한숨은 야금야금 어둠을 빨아들여 언덕을 굴러내리는 눈뭉치처럼 부풀기 시작했다. 어느새 그것은 아픔으로 심각한 두려움으로 변해서 조만간에 내 몸뚱어리마저 먹어치울 거라는 환상으로부터 좀처럼 벗어나기 어려웠다. 이럴 적에 내가 바라는 건 오직 등에 엎여 울어붙이는 막내가 바위에 제동이 걸린 눈뭉치처럼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버리는 일이었다. 고통과 두려움을 쫓기 위해 나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터무니없이 큰 소리로 울었다. 그러다가 지칠 대로 지쳐 모르는 사이에 어렴풋이 잠이 들었다. 밖에서 돌아온 어머니가 이런 말로 깨울 때까지 내게 머물던 평화는 너무 짧았다. 그 왼손녀를 아직도 안 되졌다냐? 4살짜리 악마, 언제부터인가 묘한 미신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런 식 말고는 연거푸 닥치는 숱한 불행들을 달리 해석할 도리가 없었다. 우리를 혹심한 관한과 낙담 속으로 몰아넣은 아버지의 시련, 거기에는 반드시 윤봉이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다. 녀석이 항상 유령의 그림자처럼 배후에 도사리고 앉아 한 톨 한 톨 놀부의 박씨를 물어다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가정 전체를 파멸로 이끌도록 악마가 시켜서 보낸 우리 윤봉이, 그의 백치다운 허여멀건 얼굴과 천진스럽게 그지없는 웃음 저편에서 우리는 똑똑히 검은 날개를 볼 수 있었다. 더듬거리는 그의 연설 흉내와 군가 재롱 속에서 떨름거리는 비수의 혓바닥을 찾아내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다. 4살짜리 꼬마 악마 우리 윤봉이. 아버지 자신은 그걸 처음부터 부인했다. 단순한 부인에만 그치지 않고 윤봉이를 겨냥해서 일제히 퍼부어지는 냉대와 구박의 관역 역할을 자신이 직접 감당하려 했다. 하지만 일삼아버리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윤봉이에 대한 주위의 평판은 조금도 개선될 기미가 안 보였다. 공심돼서 팥을 거둘 수는 없는 법이었다. 우선 아버지의 직장 문제만도 그랬다. 오랫동안 별다른 사고 없이 근무해온 군청에서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벼랑간 감언대상에 오른 것이다. 출처불명의 얼토당토하는 소문들이 꼬리를 물어 능욕하듯 아버지의 고지식에 가까운 성실성을 형편없이 요린해놓았다. 이를테면 공금 횡령의 혐의가 씌워지거나 인공치하에서의 행적이 불투명했다는 오해로 은근한 내사를 받거나 무능하다는 등으로 아버지를 요모조모로 괴롭혀온 갖가지 불순한 혐의들은 군청을 완전히 그만두는 날까지 찐득이처럼 붙어다녔다. 그런 다음 취중의 귀갓길에서 빼앗긴 양민증으로 아버지는 이미 초주검을 당한 꼴이 되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아버지는 그저 자신의 부덕한 소치로 돌리면서 지지리도 운이 없음을 한탄만 했다. 그렇지만 우리 보기에 적당한 간격을 두고 순서 정연히 진행된 이와 같은 일들의 연속을 우연님이 명백한 양 체념하고 넘기기엔 뭔가 억울한 느낌이었다. 틀림없었다. 그것은 일사불란한 한 개의 끈에 의해서 조종된 계획적인 범죄 행위나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그 끈의 한쪽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윤봉이었다. 판단을 내림에 있어 우리는 결코 원족이라도 떠나는 기분으로 경솔하게 굴진 않았다. 철부지 어린 것의 행동이 곧바로 한 가정을 곤궁속에 몰아넣은 불행의 사단이었다고 확신하기까지엔 대개 한 번쯤들 말로 못할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한참의 주저와 죄책감이 없이는 대뜸 윤봉이 녀석을 지목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전후 사정이나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전부 우리 윤봉이 쪽에 불리한 것들 뿐이고 또 어머니를 비롯해서 그애보다 나이 1살이라도 더 먹은 우리 형제들이 모두 무언의 합의하에 내린 그것은 소위 양심의 절차를 충분히 밟은 후에 도달한 움직일 수 없는 결론인 것을 어쩌랴. 애가 본시 좀 모자라는 편에 속했다. 생긴 모양은 제법 멀쩡해서 공들여 찾아보면 한두 군데 귀여운 구석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잠시만 주의 깊게 살펴볼라치면 개개에 풀린 눈동자에서 그 애의 타고난 바보를 손쉽게 잡아낼 수 있었다. 두 돌이 가깝도록 겨우 한다는 소리가 아무 때나 분수 없이 졸라대는 그놈의 맘마 정도였다. 걸음마를 시작한 것도 겨우 그 무렵이어서 아무튼 변변한 사람 구실하긴 아예 일찌감치 떡 쪄먹었다는 게 이웃의 중론이었다. 가슴 아픈 일이긴 해도 아버지 어머니 역시 그걸 시인하고 있었다.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은 막무가내 울음으로 다 해결하려 하고 한번 울음을 터뜨렸다 하면 도대체 끝이 없고 요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 가까스로 울음을 그치고 나면 이번엔 언제까지나 잠만 퍼자는 그 애를 대할 적마다 어른들은 수심에 잠겼다. 모자라는 게 분명해진 이후로 그 애는 숫째 가족들의 동정 속에서만 자랐다. 그러다가 남달리 드센 고집이 나타나고부터는 그 동정마저 차츰 잃어갔다. 손도 댈 수 없는 고집통이로 머리 쓰다듬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속에서 저 혼자 그래도 꼼지락꼼지락 자라는 모습이 죄로 갈 말로 가관이었다. 그러자 전쟁이 일어났고 인민군이 내려와 마을에 주둔하기 시작했다. 소년치를 채 벗지 못한 인민군 병사 하나가 있었다. 그의 겉옷